캐나다가 60조 원짜리 잠수함을 독일에 넘긴 지 불과 몇 시간, 한화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강제 공장도, 수소도, LNG도, 그리고 K9 자주포와 천무를 함께 만들자던 합작까지 캐나다에 걸려있던 계획을 하나씩 전부 접었어요. 발표가 나던 날 아침만 해도 현지 언론은 잠수함 얘기로 가득했는데 정작 오후가 되자 화제의 주인공은 잠수함이 아니라 그 잠수함을 놓친 한화가 무엇을 접고 떠나는가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화가 짐을 싸자 캐나다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흐름을 조금만 더 그려볼게요. 캐나다 총리가 독일을 택했다고 공식 발표한 건 그날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해가 채 지기도 전에 한화 쪽에서는 우리는 빠지겠다는 신호가 하나둘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딱 한 건이 아니었어요. 조선 훈련 허브가 멈추고 강제 공장 계획이 멈추고 수소도, LNG도, 그리고 K9 자주포와 천무를 함께 만들자던 합작까지 걸려있던 판들이 거의 동시에 줄줄이 접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축포를 터뜨린 도시가 저녁이 되기도 전에 하나씩 등불이 꺼지는 걸 지켜본 셈이에요. 그 속도가 워낙 급박하고 단호해서 현지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이건 반격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캐나다 현지에서는 이걸 한화의 반격이라고 불렀어요. 어제까지 손을 맞잡자던 회사가 계약 발표 몇 시간 만에 걸어놓았던 판을 통째로 걷어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한 도시의 조선소가 되살아나고 문 닫을 뻔했던 철강 공장에 일감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배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하루아침에 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현지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가죠. 다만 이걸 그냥 통쾌한 복수극으로만 보면 정작 중요한 그림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4가지예요. 첫째, 한화가 캐나다에서 정확히 무엇을 접었는지, 강제 공장부터 수소, LNG, 그리고 K9 자주포와 천무를 만들자던 합작까지 그 철수의 실체를 하나씩 짚어요. 하나하나 규모를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잠수함 한 건이 아니라 캐나다 산업 지도를 바꿀 만한 판이었다는 게 보이거든요. 둘째, 캐나다가 왜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지, 지역 경제를 통째로 바꿔놓을 뻔했던 계획이 사라지자 현지 정계와 대학,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를 봐요. 셋째, 캐나다가 대신 손을 잡은 독일 잠수함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지, 과거 비슷한 잠수함을 도입했던 나라들이 실제로 어떤 결함과 분쟁을 겪었는지를 검증된 사실만으로 짚어볼게요. 넷째,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진짜 핵심인데 한화가 캐나다를 놓치고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한화가 진짜로 노리는 더 큰 판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풀어요.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사건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분명 통쾌한 구석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만 앞세우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번 철수는 처음부터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걸어두었던 조건부 투자였거든요. 강제도, 수소도, 군용 차량 합작도, 큰 틀에서는 잠수함 계약을 따내면 함께 굴러가도록 묶어둔 패키지였어요. 그러니 정작 잠수함 계약이 무산되면 걸어두었던 투자를 접는 건 화풀이라기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업 논리이기도 해요. 반격처럼 보이는 장면 뒤에 냉정한 계산이 함께 있는 거죠. 게다가 한화는 이번에 완전히 밀려난 것도 아니에요. 우선 협상 대상이 독일 쪽으로 정해졌을 뿐 그 협상이 틀어지면 한화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올 여지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 지금의 철수는 판을 완전히 엎은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더 유리한 자리를 살피는 움직임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양쪽을 다 보면서 갈게요. 통쾌함은 통쾌함대로, 계산은 계산대로 짚어야 이 사건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흥미로우실 것 같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하이프까지 미리 꾹 눌러두고 끝까지 함께 가요. 자, 그럼 도대체 그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야기의 무대는 캐나다예요. 캐나다가 낡은 잠수함을 대체하겠다며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새로 들이는 사업을 벌였어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배를 만드는 건조에만 약 20조 원,
여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 보수, 정비까지 다 더하면 최대 약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어요. 60조 원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웬만한 나라 국방 예산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돈이고 잠수함 한 종류를 두고 오가는 액수치고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잠수함 몇 척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조선업 한도가 걸린 세기의 계약이었던 거죠. 이런 큰 사업은 배만 잘 만든다고 따내는 게 아니에요. 잠수함을 팔면서 그 나라의 공장도 지어주고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도 나눠주는 이른바 패키지 제안을 함께 얹어야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데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바로 이 패키지라는 대목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돼요. 이 큰 그림을 두고 마지막까지 남은 두 회사가 바로 독일의 TKMS와 우리나라의 한화오션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캐나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가 선정됐어요. 한화오션은 아쉽게도 바로 다음 순번, 그러니까 예비 공급업체 자리에 남게 됐고요. 발표를 맡은 건 캐나다의 카니 총리였어요. 카니 총리는 이번 경쟁이 그야말로 초박빙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두 회사의 플랫폼이 모두 캐나다가 요구한 조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크게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다시 말해 한화오션이 실력에서 밀린 게 아니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순번이 갈렸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카니 총리는 한 가지 여지를 남겼는데요. 만약 앞으로 독일 TKMS와의 협상이 틀어지면 그때는 한화오션과 다시 협상할 권리가 남아있다고 했어요. 완전히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일종의 후순위 대기표를 쥐어준 셈이었죠. 그러니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화를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흔한 국제 입찰 결과예요. 이긴 쪽이 있고 아쉽게 진 쪽이 있는, 늘 있는 일이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 진을 사는 아쉬움을 삼키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이번엔 그 뻔한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되거든요. 발표가 나고 불과 몇 시간이었어요. 한화가 그동안 캐나다에 공들여 걸어뒀던 협력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조용히 접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소 훈련 사업도, 철강 투자도, 에너지 협력도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차례로 멈춰섰어요. 발표 당일에 벌어진 일이라 캐나다 현지에서는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선정에서 빠졌다는 소식이 채 식기도 전에 한화가 캐나다 땅에 버려둔 판을 통째로 정리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러니 현지에서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사람들 눈에는 이게 단순한 사업 철수가 아니라 자기들을 떨어뜨린 캐나다를 향한 한화의 반격처럼 비쳤어요. 잠수함 하나 놓친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그 나라에 약속했던 모든 걸 회수해버렸다는 식으로요. 현지 언론과 온라인에서는 며칠 만에 굳은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요. 물론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실제로는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걸어둔 조건부 투자를 거둬들인 지극히 사업적인 결정에 가까웠어요. 잠수함을 못 따냈으니 그 잠수함에 딸려있던 투자도 자연스럽게 멈춘,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그 타이밍이 워낙 절묘했던 탓에 현지에서는 한편의 통쾌한 복수극처럼 읽혔던 거예요. 한화가 짐을 싸자 캐나다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한화가 대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접었길래 캐나다가 이토록 술렁였던 걸까요? 조선소부터 철강, 수소, 그리고 K9 자주포와 천무까지 접힌 목록을 하나하나 펼쳐보면 그 규모에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5가지 실체를 차근차근 두드게요. 그럼 하나가 실제로 접은 게 뭐였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규모를 알고 나면 왜 현지가 그렇게 술렁였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조선 훈련 허브였어요. 한화오션은 온타리오의 조선소, 그리고 모호크 칼리지와 손을 잡고 해밀턴의 조선기술 훈련 허브를 세우기로 했어요. 규모는 수천만 달러 수준이었고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걸 넘어서 현지 인력을 직접 길러내는 사업이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사실 온타리오는 오랫동안 조선 인력이 부족해서 허덕이던 곳이에요. 그런 지역에 한국식 스마트 조선 공정 노하우와 유지 보수 인력을 키우는 허브가 들어선다는 건 지역 조선업 부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만했어요. 무엇보다 이게 자리를 잡으면 캐나다가 자기 땅에서 잠수함을 조립하고 정비까지 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정계와 대학이 함께 크게 환호했던 사업이에요.
일자리와 기술이 동네에 뿌리내린다는 기대가 컸던 거죠. 그런데 잠수함 선정이 무산되자 한화 캐나다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로서는 모든 것을 중단한다. 짧지만 무게가 실린 한마디였죠. 애초에 이 협약 자체가 잠수함 수주를 조건으로 걸어둔 것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강제였어요. 한화오션은 캐나다 철강기업 알고마 스틸과 최대 약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 규모의 지원 MOU를 맺어뒀어요. 숫자만 봐도 앞선 훈련 허브와는 자릿수가 다르죠. 그중 약 2억 달러, 그러니까 약 3천억 원은 솔트 세인트 마리에 구조용 강제 공장을 짓는데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배를 만들려면 결국 좋은 강제가 있어야 하니까 조선과 철강을 하나로 묶어두려던 그림이었던 거죠. 이건 솔트 세인트 마리 지역에는 제철 일자리로 이어지고 나아가 캐나다산 철강 수요를 새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공장 하나가 아니라 산업 하나가 도는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큰 판도 함께 멈춰섰어요. 세 번째는 수소였어요. 현지 수소협력, 이른바 프로젝트 비버라고 불리던 사업도 함께 무산됐어요. 조선에서 에너지까지 발을 넓히려던 구상이 여기서 접힌 거예요. 네 번째가 핵심인데요. 바로 군용 차량이에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협회 APMA와 MOU를 맺고 군용과 산업용 차량을 함께 만드는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담긴 목록이 꽤 화려해요.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무인 지상 차량까지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한국 지상 무기를 대표하는 단판급 장비들이죠. 이게 캐나다 땅에서 현지 부품업체들과 함께 만들어질 뻔했던 거예요. 이 합작이 성사됐다면 캐나다는 K9 자주포나 천무 같은 전략 무기를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면서 방위산업 공급망의 한 축을 갖게 될 수 있었어요.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한 단계 올라설 기회였던 셈이죠. 잠수함이라는 바다 이야기가 자주포와 장갑차라는 육지 이야기까지 끌고 갈 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큰 판도 잠수함 탈락과 함께 통째로 사라졌어요. 다섯 번째는 LNG였어요. 한화오션은 캐나다 에너지 기업 카나타 클린파워와 MOU를 맺고 연간 약 1,200만 톤 규모의 LNG 생산 설비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었어요. 1,200만 톤이라는 숫자만 봐도 작은 참여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규모의 생산 설비는 그 자체로 지역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이 되고 건설부터 운영까지 오랜 기간 일자리와 투자를 끌어들이는 무게를 지녀요. 방산과 조선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까지 손을 뻗던 그림이었는데 이것 역시 함께 접혔어요. 이렇게 훈련 허브부터 강제, 수소, 군용 차량, 그리고 LNG까지 5갈래가 한꺼번에 멈춰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균형을 잡고 갈게요. 이 5가지를 쭉 늘어놓으면 정말 통쾌한 반격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이 조금 달라요. 이 투자들은 대부분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묶여있던 하나의 패키지였어요. 잠수함을 따내면 함께 굴러가고 못 따내면 함께 멈추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선정이 무산됐을 때 이걸 접는 건 사실 감정이라기보다 지극히 냉정한 사업 논리에 가까워요. 다만 이 5개를 다 합쳐서 보면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심어주는 패키지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빠져나갔을 때 현지가 받은 충격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그 논리가 몇 시간 만에 줄줄이 철수하는 장면으로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반격처럼 강렬하게 느껴졌던 거죠. 한화가 짐을 싸자 캐나다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한화가 짐을 싸자 캐나다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소식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다름 아닌 캐나다 현지였어요. 한화가 온타리오와 해밀턴 그리고 솔트 세인트 마리 같은 지역에 조선 훈련 허브와 강제 공장, 군용 차량 합작까지 두루 그려두었던 만큼 그 지역들이 품었던 기대가 정말 컸거든요. 현지 정계와 대학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오래 침체돼 있던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탄이라며 반겼다고 해요. 수천 개의 새 일자리, 새 공장, 그리고 젊은 기술 인력을 길러낼 훈련소까지 그림이 꽤 구체적이었으니까요.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이 되어줄 거라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잠수함 선정이 다른 방향으로 정해지고 그 패키지가 하나둘 접히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그만큼 컸어요. 지역 언론과 주민들 사이에서 아쉬움과 답답함이 흘러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며칠 전만 해도 화려하게 발표됐던 계획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조용히 사라졌으니 그 허탈함이 이해가 가기도 해요. 이미 새 공장과 일자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눈앞까지 왔던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셈이었으니까요. 조선소 부지 근처에서 새 일감을 기대하던 협력업체나 훈련소에 지원하려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더 그랬을 거예요. 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손님이 오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부분은 있어요. 한화의 이 철수는 캐나다를 벌주려는 강정적인 행동이라기보다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짜여있던 투자들이 그 전제가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멈춰선 결과에 가까웠어요. 그러니 이걸 두고 캐나다의 선택을 비웃을 일은 아니에요. 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현지가 느낀 아쉬움의 크기가 그만큼 컸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캐나다 안보와 군사를 다루는 현지 전문가들의 토론이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캐나다 현지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캐나다가 그동안 유럽 쪽에만 너무 무게를 실어온 게 아니냐고 짚었어요. 정작 앞으로 힘이 필요한 무대는 태평양인데 바로 그 태평양의 중견국인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럽은 막상 태평양에서 캐나다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여력이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고 해요. 지리적으로도 이해관계로도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였죠. 한국을 두고는 생산력과 납기가 특히 강점이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배를 훨씬 빠른 속도로 만들어 인도할 수 있고 실제로 미국조차 함정을 더 많이 짓기 위해 한국의 건조 능력을 빌리려 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해집니다. 방산이라는 게 결국은 약속한 시점에 약속한 물건을 내놓는 신뢰의 싸움인데 그 지점에서 한국이 매력적인 후보였다는 이야기였죠. 이런 목소리가 다른 나라도 아닌 캐나다 현지에서 흘러나왔다는 점이 이번 일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물론 이 역시 특정 진영의 결론이 아니라 현지 전문가들이 토론에서 내놓은 견해라는 선은 계속 지켜서 들으면 됩니다. 바다 건너의 반응도 잠깐만 살펴볼게요. 새 잠수함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듯한 분위기도 일쳤다고 해요. 한화라는 선택지가 캐나다에서 비게 되면 그만큼 자기들에게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고 본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현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정도로 담담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느 한쪽의 완승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나라가 이 판을 조용히 그리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더 정확해요. 정리하면 캐나다의 후회는 단순히 공장 하나, 일자리 하나를 놓친 아쉬움만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태평양이라는 무대에서 오래 함께 갈 수 있었던 파트너 하나를 놓쳤다는 조금 더 긴 시선의 후회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당장의 계약이 사라진 것보다 그 계약 뒤에 딸려있던 산업과 인력, 그리고 미래의 협력 가능성까지 함께 멀어졌다는 점이 더 무겁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번 일을 잠깐의 해프닝이 아니라 두고두고 곱씹게 될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각도로도 봐야 해요. 캐나다가 최종적으로 손을 잡은 건 독일 TKMS의 차기 잠수함인데요. 현지 매체들 사이에서는 이 배가 아직 실전에서 운용해본 나라가 없는 신형이라는 우려가 나왔어요. 새로 설계한 무기가 종이 위에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실제 바다에서 오래 굴러본 이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배 한 척을 새로 뽑는다는 건 부품 몇 개를 갈아 끼우는 일이 아니라 수백 가지 기술이 처음으로 한꺼번에 물속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 운용국은 좋든 싫든 일종의 실험대에 오르는 셈이에요. 특히 잠수함은 이런 성장통이 더 크게 다가와요. 하늘을 나는 전투기나 땅을 달리는 전차와 달리 잠수함은 문제가 생겨도 물속에서 곧바로 손보기가 어렵고 승조원 수십 명의 생명이 배 한 척에 통째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수함만큼은 검증된 이력이 곧 신뢰이자 안전이라고들 말해요. 이런 걱정이 괜한 트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독일 214형 잠수함.
그 중에서도 그리스가 겪은 일이에요. 그리스와 우리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독일 214형을 개조형까지 포함해 나란히 도입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214형은 세계가 주목하던 최신 디젤 잠수함이었어요. 두 나라 모두 큰 기대를 안고 계약서에 서명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쪽 다 심각한 결함으로 골머리를 앓았어요. 한 나라만 유독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서로 멀리 떨어진 두 해군이 나란히 같은 종류의 문제를 겪었다는 점이 오히려 의미심장했어요. 가장 유명한 건 수상항해를 할 때 배가 한쪽으로 크게 기우는 현상이었어요. 심할 때는 최대 약 46도까지 기울었다고 전해지는데 이걸 리스팅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 만큼 기우뚱한 배를 떠올려 보면 얼마나 아찔한지 감이 오실 거예요.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승조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무기를 제대로 운용하기도 어려워지죠. 여기에 더해 산소 없이 오래 잠항하게 해주는 공기부료 추진, 그러니까 AIP의 연료전지가 과열되는 문제, 스크루가 돌 때 물속에서 생기는 거품이 소음을 키우는 캐비테이션 문제까지 겹쳤어요. 은밀함이 생명인 잠수함에서 소음은 특히 뼈아픈 약점이죠. 적에게 위치를 들키는 순간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리스는 결국 배를 그대로 받기를 거부했고 이 일은 긴 계약 분쟁으로 번졌어요. TKMS는 2009년에 그리스 해군과의 계약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그리스 쪽의 미납대금 문제도 함께 얽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까지 겹친 꽤 복잡한 다툼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214형을 개조한 손원일급 9척에서 결함이 확인됐고 이 다툼은 국제상업회의소, 즉 ICC 중재까지 갔어요. 그 결과 2021년에 TKMS가 우리나라에 약 13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내려졌어요. 좋은 무기를 사오는 일이 계약서 한 장으로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해요. 이 이야기는 독일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TKMS는 오랜 세월 잠수함을 만들어온 방산 명가고 214형은 지금도 여러 나라가 운용하는 검증된 계열이기도 해요. 초기에 진통을 겪은 뒤 개선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부분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짚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무리 이름값 있는 회사가 만든다 해도 아직 실전 이력이 없는 신형에는 예상 못한 지연과 결함이라는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것. 그리스와 우리가 겪은 214형의 진통이 바로 그 방증인 셈이에요. 그러니 캐나다가 택한 신형이 순조롭게 수남할지 아니면 비슷한 성장통을 한번 겪고 지나갈지는 지금으로선 아무도 단정하기 어려워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12척이라는 큰 규모를 오랜 시간에 걸쳐 받아야 하는 만큼 인도가 조금만 늦어져도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초기 설계를 잘 다듬어 무난하게 자리 잡는다면 이런 우려는 기우로 남을 수도 있고요. 결국 어느 쪽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 배가 실제로 물에 들어가 봐야 답이 나오는 앞으로 차분히 지켜봐야 할 대목이에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볼게요. 캐나다 잠수함은 놓쳤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 방산과 조선업계, 그리고 이 분야를 오래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조금 다르게 봐요. 캐나다 계약 하나보다 훨씬 더 큰 판이 바다 건너에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으로 읽기도 해요. 그 더 큰 판이 바로 미국 함정 시장이에요.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래요. 미국은 앞으로 약 30년에 걸쳐 노후 함정을 교체하고 전력을 늘리기 위해 아주 많은 신규 함정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한 해에 두 자릿수 규모의 함정이 거론될 만큼 물량이 크다는 전망이에요. 캐나다의 잠수함 12척과는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방산이라는 게 한 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건조뿐 아니라 유지와 보수, 정비까지 수십 년 동안 오래 이어지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부가가치도 크다는 이야기예요. 배 한 척을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내내 반개가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시장을 두고 방산의 진짜 승구처라고 부르기도 해요.
문제는 미국 조선소만으로는 이 물량을 다 감당하기가 벅차다는 목소리가 미국 안에서도 나온다는 점이에요. 함정을 지을 도크와 숙련된 인력이 넉넉하지 않고 건조 일정이 자꾸 밀린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조선 분야에서 손을 잡는 구상, 이른바 마스가, 그러니까 마스가라는 이름의 협력 그림도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한국의 빠른 건조 능력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만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발상이에요. 실제로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함정의 정비 물량을 맡는 사례도 하나둘 나오면서 이런 협력이 단순한 상상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이건 아직 확정된 큰 계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자 전망이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둘게요. 손에 준 결과가 아니라 이제 막 그려지고 있는 밑그림에 가까워요. 정치 상황이나 미국 내부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하나 짚는 대목이 있어요. 이번 캐나다 수주전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잘 만든다는 강국들이 여러 뛰어든 경쟁에서 최종 무도는 독일과 한국의 2파전으로 좁혀졌어요. 그 무대의 마지막까지 남았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실력을 보여준다는 평가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자리라는 거죠. 성능이나 납기에서 한국이 앞섰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보는 견해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최종 선택은 결국 캐나다가 독일 쪽으로 기울었으니까요. 여기서 균형을 한번 잡고 갈게요. 통쾌한 반격 서사에만 취하면 놓치는 게 있어요. 캐나다도 아무 이유 없이 독일을 고른 게 아니에요.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고 대서양 안보라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맥락 속에서 유럽 파트너를 택한 면이 있어요. 같은 진영끼리 무기 체계를 맞추고 함께 움직인다는 그 나름의 셈법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하나오션은 완전히 탈락한 게 아니라 2순위, 그러니까 예비 협상 대상이에요. 카니 총리 스스로도 양사의 제안이 모두 요건을 충족했고 초박빈이었다고 밝혔고 독일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과 협상할 권리가 남아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 만에 하나 독일과의 협상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으면 한화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올 여지도 남아있는 셈이에요.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는 국뽕으로 도취될 일도 계약 하나 놓쳤다고 비관할 일도 아니에요.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이유가 있었고 한국은 한국대로 더 큰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느 한쪽을 나쁜 편으로 몰아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셈법이 부딪힌 결과라는 거죠. 미국 시장 역시 이미 손에 쥔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열어가야 할 기회이자 전망이라는 점, 이건 냉정하게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 가까워요. 놓친 자리를 딛고 더 큰 곳을 바라본다는 태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 그게 이 판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가 또렷해져요. 이번 일은 계약 하나를 누가 따고 누가 놓쳤느냐 하는 단순한 승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산이라는 판이 어떤 규칙으로 굴러가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예전에는 무기의 성능 수치 하나가 모든 걸 갈랐다면 지금은 신뢰와 속도, 데이터와 패키지가 함께 겨루는 게임으로 바뀌었거든요. 캐나다가 저울 위에 올려둔 건 잠수함 12척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강제 공장이 있었고 수소가 있었고 조선 인력을 키우는 훈련허브가 있었고 K9 자주포와 천무를 함께 만들자던 합작까지 줄줄이 딸려 있었죠. 어느 쪽이 더 빨리, 더 믿을만하게, 더 넓은 후속 시장까지 함께 열어줄 수 있느냐. 그 전체 그림이 이번 저울의 진짜 무게였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방산이 이제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와 안보를 한 묶음으로 사고 파는 판이 됐다는 걸 보여줘요. 잠수함 한 척을 사면 그 나라의 조선소가 살아나고 대학의 훈련 과정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함께 돌아가는 구조가 딸려오거든요. 반대로 그 계약이 무산되면 그 위에 얹혀있던 모든 약속이 한꺼번에 사라지고요. 이번에 한화가 몇 시간 만에 여러 사업을 접을 수 있었던 것도 애초에 그 사업들이 잠수함이라는 한 뿌리에 함께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균형은 계속 붙잡고 가는 게 좋아요. 캐나다에게도 나름의 셈법은 있었어요. 대서양 안보와 동맹관계라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테고 그건 성능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게예요. 반대로 한화 입장에서도 이건 미움이나 안갚음이라기보다 조건이 사라진 투자를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찾는 담담한 계산에 가까웠어요.
그러니 어느 한쪽을 악당으로 몰기보다 서로 다른 저울을 들고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고 보는 편이 훨씬 사실에 가까워요. 그리고 한화가 보여준 반격의 방식도 곱씹어 볼 만해요. 짐을 싸서 조용히 물러난 뒤에 상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 훨씬 큰 미국 함정 시장이라는 다음 무대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건 조건이 무산되면 접는 게 자연스러운 사업 논리이기도 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방향은 분명했어요. 진짜 반격은 상대를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큰 무대에서 실력으로 다시 증명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통쾌함 하나만이 아니에요. 방산 뉴스를 볼 때 우리 눈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는 헤드라인은 제 눈에 잘 띄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 승패 뒤에 어떤 패키지가 딸려 있었고 그 계약이 어떤 후속 시장으로 이어지느냐예요. 공장 하나, 훈련 허브 하나가 그 지역의 10년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감정으로만 보면 통쾌하거나 억울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구조로 보면 왜 어떤 나라는 검증된 실력과 큰 투자를 함께 놓치는 선택을 하는지, 왜 어떤 기업은 한 판을 놓치고도 더 큰 판으로 갈아타는지가 보여요. 감정보다 구조를 읽는 눈, 그게 결국 이런 뉴스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진짜 힘이에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진짜 반격은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무대에서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한화의 철수는 통쾌한 반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담담한 사업적 계산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캐나다 정부였다면 검증된 한국과 더 큰 현지 투자를 놓치는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본인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진짜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답 대신 숫자 안에 숨어있는 진짜 큰 그림을 같이 찾아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